네,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입니다. 저희 월요일마다는 이 한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일정들과 더불어서 이 일정을 통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볼지 함께 연결을 해볼 텐데요. 월요일 매일 함께 해주실 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식캐스터 연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희님과 또 새롭게 이렇게 월요일 위클리 투자 핫 이슈로 저희가 출발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이슈부터 저희가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희님이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이번 주 타임라인부터 좀 같이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이 12월 11일 월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부터 이제 15일까지는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한 10가지 정도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제가 좀 추려왔는데 네. 그중에선 5가지 정도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일정입니다. 이전의 이슈에서도 좀 자주 다뤘던 부분들이 있지만 네덜란드에는 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ASML이 있잖아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핵심이 바로 ASML의 본사에 방문을 하는 건데요. 해외 정상 중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초로 ASML 클린룸을 좀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적으로 좀 독점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 생산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슈퍼 의뢰의 입장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에 회로를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는 DUV라는 심자외선 장비가 있는데 EUV 장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이제 파장이 조금 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에 회로를 조금 더 미세하고 예쁘게 형성을 네.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 공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비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쵸.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장비를 납품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장비를 좀 가져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또 중국 쪽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중국도 EUV 장비들이 굉장히 갖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수출이 좀 통제에 당한 맞아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공급망을 좀 잘 구축하는 게 결국에 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장비인 DUV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미세화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수요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강국을 만든다라는 것은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반도체에 대한 동맹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윈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제 상부상조해야 되는 이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번에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으로 인해서 장비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가 있고 네. 이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생태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가져간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조금 더 중요하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ASML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V 노광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차세대 EUV 장비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장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회로를 그을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이렇게 차세대 장비까지도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에 ASML 방문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만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같이 동행을 하고요. SK 회장의 이제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이때 이제 한국이랑 네덜란드와 어떻게 하면 반도체 동맹을 조금 더 끈끈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투자 방안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덜란드 쪽에서 이제 국빈 방문을 하면서 또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 될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기대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간략하게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청약을 하셨을 네. 것 같은데 드디어 내일 상장이네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공모주 원래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약간 비수기라고 꼽히고 그쵸? 있는데 네. 최근에는 좀 약간 성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가 36,2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1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3% 정도 상승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상장을 했었던 KNS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가 23,000원이었는데 상장 이후에 12만 원대까지 크게 상승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LS 머티리얼즈가 신규 상장 예정인데 이렇게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좀 높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LS 머티리얼즈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LS 그룹에서 울트라 커패시터를 좀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묶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면서 전기차라던가 로봇이라던가 2차 전지, 뭐 풍력 발전기 이런 쪽으로 지금 실제로도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관 경쟁률도 꽤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396.8대 1로 좀 높았고 이제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밴드를 초과하면서 6,000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요. 개인 경쟁률 역시 1,165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증거금만 13조 원대 넘게 13조 원 가량 몰리면서 이제 10조 원이 좀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내일 상장이 될 텐데 상장 이후 과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할 만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였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네. 또 이제 지난주 KNS 따따블 최초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흐름상 시기상 좀 적절하게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기존에는 구주 매출 비중이 40%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불확실성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상장 전에 이제 이미 신규 투자자에게 일부 지분 같은 경우는 좀 매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유통 가능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 33% 수준으로 기존보다는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상장 직후 당장의 매물출의 가능성을 기존보다 낮췄다는 데 좀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이제 최근에는 상장 이후까지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쵸, 네. 좀 배정받은 물량에 맞춰서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채팅창 보니까 LS 머티리얼즈 청약하신 분들 참 네. 많으신 것 같은데 내일 수익률 과연 2차 전지 종목들까지 또 훈풍이 번질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내일 일정까지 봤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좀 그려서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이 주 중반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맞아요. 몰려있는 것 같아요. FOMC라든지 또 그에 앞서서 CPI도 발표가 맞아요. 되고요. FOMC와 더불어 CPI까지 라니 또 굉장히 내년의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고 큰 이벤트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주요 지표들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상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큰 이벤트들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미국의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12일에 FOMC가 시작이 돼서 13일에 이제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FOMC가 시작되는 12일에 먼저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CPI 물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신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CPI 그리고 PPI 굉장히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10월에 CPI를 좀 살펴보면 10월의 CPI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CPI 역시 한 4%대 수준으로 나오면서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좀 기록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0월에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번 11월에도 물가 지표가 한 10월이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찌됐건 먼저 나오는 11월 CPI에 따라서 FOMC 결과에도 일부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번까지도 9월이랑 11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금리 동결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사실 관심 여부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언제 맞아요. 할지인 것 같은데 예상치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것보다는 사실상 금리를 도대체 언제 인하하느냐 그렇죠. 이 시점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에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종결 실점을 도대체 언제로 잡아갈 것인지 이런 발언들에 좀 많이 주목을 했던 부분일 이 발언들에 대해서 많이 좀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12월 1일에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설했던 바로는 통화 완화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파월 의장이 너무나도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제 곧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이런 지나친 기대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지만요.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막 긴축을 해야 될 만한 근거들이 또 추가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과는 뭐 나와 봐야지 아는 거겠지만요.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이제 내년 3월부터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연말까지는 기준금리가 125bp 정도 인하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이 전망 사이에 좀 간극이 존재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FOMC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이제 어떻게 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되면 어찌됐건 긴축은 좀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처럼 막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나 이런 기조 현상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FOMC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는 우리 증시가 약간의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 중반에 이제 이슈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일정들을 보니까 일단 13일까지가 상당히 국내 증시에서는 중요한 하루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일정들이 좀 나열돼 있는데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제 폐지라는 이슈가 있는데 저거는 네. 일단 개념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건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금융광도건에 외국인들의 인적 사항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3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투자의 진입 장벽이 좀 높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 투자와 접근성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14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더불어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도 동일한 날에 있는데 이때는 뭐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경영 맞아요. 이슈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올 예정이니까요.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넘어가서 15일에 보니까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발표가 되더라고요. 네. 유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또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월 초에 그리고 이제 이팔 전쟁이 막 이제 발발되기 시작했을 때는 또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걱정했지만 그쵸. 이제 좀 걱정 기호였던 것 같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안정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에 70달러가 깨졌습니다. 69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네. 지금은 70달러, 뭐 71달러 수준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감산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 만큼 계속해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에는 사실상 커다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고 내년에는 이 생산치를 조금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감산에 따른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12월 쭉 이렇게
이렇게 원유는 계속 안정화를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쪽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이와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좀 많이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2,000원까지 넘어서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진짜 저렴한 곳은 1,400원대에 휘발유를 파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에 좀 항공주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찌됐건 국제유가가 안정화가 되면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금 여행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항공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국제유가 말씀 주실 때 이제 중국 쪽의 소비 둔화를 말씀 주셨는데 네. 최근에도 이제 CPI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보니까 주 마지막에 중국의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라던가 산업 생산에 대한 지표는 중국의 내수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제 활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10월의 지표를 좀 살펴보면 지난달의 소비랑 생산 지표는 중국에서 꽤나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4월부터 7월까지는 지금 그래프 보이시는 것처럼 4월부터 7월까지는 쭉쭉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다가 그래도 8월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10월에도 지표가 꽤나 좋게 나왔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지만 네. 이제 이게 작년이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소매 판매가 워낙에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를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면 중국의 내부 수요는 여전히 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이거는 여전히 그렇죠. 중국에서는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랑 생산 지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해도 다른 지표들은 중국이 여전히 성장이 좀 느리다, 더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이제 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14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지금은 중국이 여전히 계속해서 디플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좀 부양책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경제 지표까지 정말 이번 주에도 이슈가 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잘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한 주간의 일정들 훑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목할 정부 정책들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정책이 있을지 먼저 주제부터 보실까요? 네, 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의료 관련 종목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일단 어떤 정책일지 말씀 주세요. 이제 비대면 진료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은 현행 의료법 사고로는 이제 네. 불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대면 진료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바로 코로나 시기 때부터입니다. 아, 2020년부터 일시적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좀 허용이 되어 왔었고요. 올해 6월부터는 그래도 이제 시범 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범 사업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이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6개월 이내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네. 재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제약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게 아직까지도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15일부터는 이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말씀 주신 기준을 들어보니까 내가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지 기억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맞아요.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변하는지 핵심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네,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이제 수도권 쪽은 아니고요. 섬이라던가 벽지 지역, 네. 약간 좀 낙후된 지역 이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왔었거든요. 하지만 섬 이외에도 의료 인프라를 충분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로 도달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인구가 그 지역에 한 30% 이상이 있다면 이 지역을 네.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으로 이번에 추가를 했고요. 이런 지역들을 이제 전국에서 다 추려봤더니 총 98개 지역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98개 지역에 대해서 비대면
비대면 진료 지역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접근성을 조금 더 높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앞서서 기존에는 제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을 때 일정 기간 내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평일에는 이 조건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좀 가능해졌고요. 하지만 약 배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약 배송은 직접 가서 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모순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약 배송에 대한 부분들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핵심 내용들 어떤 식으로 비대면 의료가 바뀌는지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사실 비대면 진료가 좀 허용이 되면 의료계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잡음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의견 충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채팅창에도 좀 언급이 있지만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도 굉장히 많고 플랫폼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이쪽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도 코로나 때 이 플랫폼을 한 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는 꽤나 좀 편리하게 이용을 그쵸,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굿닥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똑딱이라는 어플도 있고 뭐 닥터나우 굉장히 다양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플랫폼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한 30개가 넘어갈 정도로 많았는데요. 네. 시범 사업 규모가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쪽에 대한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했었던 부분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급감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는 수익성 리스크에 이제 무게를 떠안아가면서 지금은 사업을 접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업을 접지 않았다면 사업의 방향성을 좀 바꾼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면 진료가 15일부터 확대가 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게 될까라는 것들도 궁금하실 텐데 네. 사실상 플랫폼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이용자가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의구심들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은 비대면 진료 시장이 어쨌든 좀 초기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최후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지도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이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점에 포커스를 두시고 관련 종목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인성정보라든지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인피니트 헬스케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두 가지 종목들만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뭐 원격의료 관련주, 비대면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두 번씩 이제 이름을 올리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비케어, 인선정보,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이런 종목들은 네. EMR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들이에요. 이제 EMR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환자 정보들, 진료 정보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연동시켜가지고 플랫폼에다가 입점시키고 이런 건데요. 이제 유비케어의 경우에는 약간 작은 규모의 쪽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네. 기업이고요.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급의 좀 큰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이런 점유율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EMR 시스템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점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에 부각될 수 있는 정부 정책까지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희님 오늘 월요일 첫 시간 정말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이렇게 월요일은 저희 위클리 투자 핫이슈로 진행이 되는데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중심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